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많은 직장인분들이 연말정산 준비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매년 반복되지만 막상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은 단순히 세금 신고가 아니라 제대로 준비하면 세금 환급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연말정산을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 규제를 폐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정부의 오피스텔 규제 폐지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탄핵 정국이 계속되는 가운데에서 오늘 이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나섰는데 네. 아직 마무리 안 되고 있죠. 예, 네. 협상은 일단 결렬이 결렬 됐고.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초에 이제 예결위에서 사상 처음으로 그 민주당이 그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이 이제 예결위를 통과를 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합의한 예산안을 가지고 오라라고 했고 오늘이 그 기한이거든요. 네.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협상이 좀 지연되다가 오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이제 여야가 협상에 나선 건데 일단은 최종 결렬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민주당이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돼서 처리될 예정이고요. 네. 만약에 처리가 된다면 야당이 단독으로 감액한 예산안이 이제 본회의 문턱을 넘는 사상 처음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재부가 이제 예결위에서 그 민주당이 감액했던 4조 1천억 원 중에서 2조 1천억 원을 복원해달라라는 이제 요구를 했고 네. 여당이 국민의힘은 이제 3조 4천억 원 증액하는 안을 또 제시를 했는데요. 협상이 결렬된 이유는 이제 민주당이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거나 증액하려면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민생 예산도 증액해야 된다. 라는 입장을 이제 견지를 했고 이걸 결국 기재부나 국민의힘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협상은 최종 결렬됐는데요. 네. 일단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주당 감액 예산 정부 677조 4천억 원 정부 안에서 4조 1천억 원이 삭감된 안이고요. 여기에는 대통령실, 검찰, 경찰의 특활비나 특경비 등이 전액 삭감된 것, 또 정치적으로 논쟁이 있는 네. 동해 심해 가스점 등의 예산이 감액 처리된 안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 오늘 지금 이제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속속 처리되는 안들도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관심이 모아졌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 국회를 통과했고요. 네. 또 가상자산과 관련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안, 거. 소득세법 네. 개정안인데요. 국회 모두 통과했습니다. 다만 이제 정부안으로 나왔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또 공제 부문을 확대하는 안은 결국 본회의에서 부결 처리됐습니다. 네. 자, 증시가 오늘 크게 반등했죠. 얼마로 네. 마감됐나요? 네, 코스피는 2%대로 올랐고요. 코스닥은 5%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하루 낙폭을 모두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비상계엄 선포가 있던 다음 날 이제 4일부터 줄곧 증시가 하락세였는데 네.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한 셈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2.43% 57포인트가 올라서요. 2,417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5.52% 상승했습니다. 단번에 66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강한 반등은 사실 어제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계엄 사태 후 탄핵 정국의 혼란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심이 온전히 회복된 반등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수급상으로 봐도 개인 투자자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주식을 대거 매도하고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1조 원 넘게 매도를 했고요. 네. 오늘 상당히 강한 반등장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뭐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4천억 원 넘게 이렇게 주식을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결국 개인들의 투심은 여전히 불안하다라는 것을 방증합니다. 환율도 좀 짚어보면요. 원달러 환율은 현재 1428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외환당국의 개입이 좀 수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환율이 좀 장중에 확 올랐었어요. 네, 1440원에 가까이 가니까 당시 때 이제 외환당국 개입으로 추정되는 물량 달러 매도세가 좀 유입되면서 상승폭이 또 다시 제한되는 모습. 오늘도 당국의 좀 개입으로 추정되는 물량들이 좀 들어오면서 전반적인 환율의 오름세는 진정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자, 그래요. 그 지금 강제 청산 당하는 물량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반대 매매. 네, 그렇죠. 반대 매매라는 게 이제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서 이제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 신용 거래라고 하죠. 이런 분들이거나 아니면 증거금 활용해서 조금 레버리지를 높여서 매매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이제 일정 기준 이하로 증거금 비율이 떨어지게 되면 증권사가 이제 강제로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말하죠. 지난 6일 기준으로 집계를 해보니까 코스피에서 이 신용거래 융자 상환 금액이 1조 원을 넘어서서 이게 불과 며칠 사이에 80% 넘게 급증한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계엄령 선포 그 사태 여파가 영향을 미친 게 이제 4일부터라고 본다면 보통 이제 주식 그 기준 비율 이하로 떨어져서 네. 그 마진콜을 당하게 되면 이 거래 후에 이제 반대 매매가 네, 시작되거든요. 들어가죠. 그 전에 넣어놔야 돼요. 그렇죠. 아침 8시인가? 그러면은 지금 딱 6일 기준으로 집계한 걸 보면 네. 그때부터 주가 하락분이 반영이 되면서 변동성이 커지니까 네. 증거금 비율이 이제 기준 이하로 떨어진 계좌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강제천상 당하는 이런 반대 매매 물량들이 대거 시장에 쏟아져 나왔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이게 뭐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뭐 대출금 회수를 위해서 시행하는 거긴 하지만 이게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보통 반대 매매를 당해버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손해를 감수를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네. 이게 시장 지수 전반적인 하락기 이렇게 반대 매매가 대량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또 그 네. 자체가 주가 하락세를 또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기도 하죠. 네. 자, 그리고요. 그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그 신혼부부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고요? 네, 이게 통계청이 2023년 신혼부부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작년 기준입니다. 신혼부부가 97만 4천 쌍. 그래서 1년 전보다 5만 8천 쌍, 5.6%가 줄었습니다. 그 2015년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했는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이 신혼부부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고요. 특히 이제 100만 쌍 아래로 내려간 것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라고 하네요. 이 통계상 신혼부부는 혼인 신고한 지 이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를 의미합니다. 이걸 감안하면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이동 제한이 있었던 2020년, 2021년 당시의 결혼 건수가 네. 많이 감소했지 않습니까? 그 영향이 이제 여파가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지 않는 추세도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혼 신혼부부들 76만 9천 쌍 중에서 자녀가 없는 부부 전체 47.5%. 그래서 1년 전보다 1.1%포인트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평균 자녀 수도 0.63명. 그래서 1년 전보다 0.02명이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신혼부부들의 어떤 뭐 재정 상태 이런 것도 조사가 됐나요? 네. 신혼부부 통계니까요. 그렇습니다. 신혼부부 중에 이제 초혼 부부의 비중이 약 80% 정도가 되는데 이 초혼 신혼부부의 맞벌이 비중이 58.2%. 그래서 1년 전보다 1%포인트 더 상승을 했고요. 네. 반대로 이제 외벌이 부부의 비중은 계속해서 감소해서 37%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신혼부부의 연간 평균 소득을 보니까
7,265만 원. 그래서 1년 전보다 7% 증가했는데 아무래도 맞벌이 부부의 평균 소득이 훨씬 더 높습니다. 네. 8,972만 원. 외벌이 부부는 5,369만 원. 그래서 맞벌이 부부의 소득이 약 1.7배 정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의 비중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전체 신혼부부의 87.8%. 그러니까 네. 신혼부부 10쌍 중에 9쌍꼴로는 금융권에 대출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출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니까 대출 평균값이 아니고요. 딱 중앙값, 가운데 값을 보니까 네. 1억 7,051만 원이었습니다. 이것도 1년 전보다 3.9% 증가한 규모이고요. 네. 대출 잔액 기준으로 보면 1억 원에서 2억 원 사이의 구간이 전체 28.2%로 가장 많았고요. 주택을 소유한 신혼부부들의 대출 보유 비중이 더 높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네, 보면 네. 당연한 거긴 한데 이들의 대출 잔액의 또 중간값을 보면 2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건 무주택보다 약 1.4배가 더 많은 규모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연말만 되면 직장인들에게 고민거리를 안겨주는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매년 하는 건데 좀 달라지는 것들도 있고 해서 좀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떨 땐 이거 얼마나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나 이렇게 엄두가 안 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은 연말정산을 1년 내내 준비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하지만 뭐 그것도 쉽지가 않죠. 하지만 12월이 가기 전에 미리 챙겨두면 확실히 세테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연말정산에 꼭 필요한 것, 세테크를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 오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국세청에서 22년간 근무하신 분이에요. 가현 세무법인의 염지훈 대표 세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세청에서 22년간 근무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주로 어떤 일 맡으셨어요? 국세청에서 보통 재산세가 업무, 상속 증여 양도랑 네. 그다음에 조사 업무를 주로 많이 수행했습니다. 조사요. 네. 조사면은 뭘 조사하는 거죠? 상속세, 증여세 조사도 많이 했고요. 아. 그다음에 일반 법인 업체들, 성실하게 개인들. 납부했는지 네, 맞습니다. 탈루한 거 있는지 네. 그래서 조사한 다음에 부과하고 뭐 이런 일 하셨군요. 네. 어. 거기서는 그런 일을 했고 네. 지금은 이제 밖에 나와서 좀 그렇게 해서 억울하신 분들을 좀 도와드리는 일들 네. 그런 것들을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네. 우리가 이제 경제 활동하면서 한 나라에 살면서 세금을 납부를 하는 게 국민의 의무잖아요. 그렇죠. 의무죠. 네, 근데 이제 세금을 잘 내고 했는데 어떨 때는 미리 더 걷어가는 것도 있고 해서 좀 네. 이제 돌려받아야 될 것도 있고 그렇죠. 또 아니면은 세금을 좀 덜 낼 수 있는 좋은 상품 이런 게 가입해서 네. 좀 절세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기도 그렇죠. 한 하고요. 가지 또 세금 내는 방법이죠. 네, 그래요. 자, 오늘 이제 때가 때인 만큼 이제 연말 정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저희가 모셨는데요. 네. 직장인을 위한 연말 정산 뭐 사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연말에 좀 마음이 좀 바쁘고 좀 뒤숭숭하잖아요. 그렇죠. 회식도 많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를 넘겨서 좀 이제 좀 빨리 그때 하면 되지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런데 요때 잘 준비하면 조금이라도 더 도움되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 그런 네. 것들 있죠. 오늘 이제 그런 것들 하나씩 좀 얘기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가 지금 오늘이 12월 10일인데 네. 그래서 앞으로 20일 정도가 남았죠. 그래서 네. 이 20일 동안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이 있고 내가 더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고 네. 추가로 그 환급받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행동에 옮길 수 있습니다. 아직도 20일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뭐 검색해 볼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 주말에 네. 홈택스에 들어가서 연말 정산을 미리 해봤습니다. 해보셨어요? 예. 벌써 가능해요? 이게 홈택스에 아직 올해 전체 연말 정산 간소화 내용이 아직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네. 연말 정산에 필요한 최종 자료는 네. 통상
다음해 1월 중순경에 국세청 홈택스에 올라오고요. 네. 2024년 귀속분은 2025년 1월 15일경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주말에 하셨다는 건 뭘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한 거는 이제 홈택스 기능 중에서 네. 연말정산 미리 보기 기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더니 네. 저와 제 부양 가족의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이 미리 집계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10월부터 12월 거는 그 예상액을 입력해 주면 연말정산으로 인한 예상 환급세액이나 네. 납부세액이 계산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신용카드를 제외한 2024년 총급여 각종 공제 내용은 네. 아직 집계가 안 돼 있어서 작년 자료랑 올해 내용을 참고해서 본인이 네. 직접 넣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넣어 보면 이제 예상 세액이 나오는 거죠. 얼마 환급받는지. 근데 여기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건 내 네. 공제 한도가 얼마가 남아 있는지. 그런 공제 한도가 남아 있는 소득 공제나 세액 공제가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체크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아 있는 걸 그럼 채우면 도움이 된다 이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저는 연금 저축을 200만 원 추가로 낼 수 있고요. 고향사랑 기부금을 10만 원 내면 또 되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종교단체 기부금도 한도가 좀 남아 있어서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추가로 납입할 종교단체 기부금이 한도가 있습니까? 한도가 있습니다. 무적정 되는 거는 아니고요. 세액공제 한도인가요? 그렇죠. 그 세액공제이긴 한데 네. 그것도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내 네. 소득에 비례해서 하기 때문에 네. 예, 그것도 한도는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네네. 네. 자, 10년 넘게 해온 이제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이 이제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 게 네네네. 해마다 이제 세법이 조금씩 개정되거나 바뀌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네. 이제 올해 확대된 연말정산 항목들 좀 살펴볼까요? 세법이 너무 어려워요. 세법은 거의 매년 개정되고요. 연말정산 관련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개정된 내용 중에 일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비용은 원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분들만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네. 2024년부터는 총급여에 관계없이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를 지출하든 그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네. 저희 애들 태어날 때는 이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좀 부럽다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근데 하나 더 나오세요. 이러면 안 되죠. 근데 그때보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너무 워낙 많이 올라서. 올랐어요. 그래서 네. 이게 좀 약간 현실적인 내용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둘째, 주택 총약 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 소득공제를 해주는데요. 종전에는 공제 대상 한도가 연 240만 원이었는데 네.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연 300만 원으로 공제 한도를 늘렸습니다. 네. 그리고 셋째,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월세액 세액 공제. 이게 네. 왜 사랑을 받냐면 금액이 커서 그래요. 적용 대상자가 1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자에서 8천만 원 이하로 그 대상을 확대했고요. 동시에 그 월세액 한도도 연 월세액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변경돼서 그래서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과 서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게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역시 2024년에 한시적으로 2003년 사용액 대비 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이 있다면 그 초과 사용액의 10%를 곱한 금액을 100만 원 한도로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월세액 세액공제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이거는 그 대상이 좀 한정적이지 않나요? 국민주택 규모라든가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네. 연소득 그 8천만 원 이하. 예, 그거 외에 네. 그다음 월세 계약 당시에 주택의 기준시가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을 좀 들어보시고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월세를 사는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 돼요. 네. 근데 국민주택규를 넘어요. 근데 이 월세 계약 당시에 이 주택의 기준 시가가 4억 원 이하면 또 가능해요. 네. 그러면서 무주택 근로자여야 되죠. 네. 네, 주택이 있으면 안 되죠. 네. 근데 이제 이럴 때 만약 내가 된다. 근데 뭘 내야 되지?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 이제 첨부할 서류를 말씀드리면 네. 주민등록 등본이 있어야죠. 거기 들어가 살아야 되죠. 그다음에 실제 월세 계약서 네. 그리고 월세를 실제 납입한 금융 징빙이 있으면 되는데요. 네. 제가 아까 공제 금액 최대 1,0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그 17%의 주민세까지 하면 18.7%니까 네. 그 세액이 187만 원까지 아낄 수 있다.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인 그렇죠. 거죠. 뭐 자기가 낼 세금이 있으면 네. 낼 세금 한도 내에서 돌려받는 거니까. 예. 근데 그것도, 월세 보증금에 대한 보증금은 아니죠. 그러니까 보증금이 얼마이든 상관이 없는지가 궁금해서. 그거는 요건에 없으니까요. 네. 그거는 괜찮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증금이 2억이라 하더라도 네네. 월세만 작으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이제 네. 요건이 지금 월세 보증금이 얼마다 이하다 이건 없고 네. 국민주택 규모랑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기준시가 4억 기준시가 이하, 4억, 예, 총급여 8천만 원 8천만 원 이하의 이하 무주택 무주택 근로자. 알겠습니다. 그 출산 장려 정책으로 이제 자녀세액 공제가 늘어났다고 네네. 하는데 이게 어떤 혜택을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자녀세액 공제는 그 기본공제 대상자 보통 자녀죠. 그 자녀가 만 8세부터 20세 이하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네. 종전에는 첫째, 둘째 각각 15만 원이었고요. 셋째부터는 30만 원이었어요. 네. 근데 현재는 첫째는 15만 원, 둘째는 20만 원, 셋째는 30만 원. 즉 8세부터 20세인 자녀가 한 명인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15만 원이고 2명 이상이라면 예전보다 5만 원 정도 늘었다. 세액 공제 효과가. 네.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땐 추후로도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이들 관심 가지시는 부분이 이제 네. 신용카드라든가 체크카드를 네네. 통한 소득공제가 어떻게 되느냐예요. 네네. 근데 보통 체크카드가 일반 신용카드보다는 소득공제율이 높죠. 예, 예. 그래서 신용카드를 총 급여의 25% 이상 썼으면 그 다음은 이제 체크카드를 써라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맞습니까? 네, 맞아요. 네.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일단 초과해서 사용해야 되고요. 네. 그걸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공제율을 곱해서 계산하는데 네. 여기서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고요.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30%예요. 네. 거의 더블이죠. 따라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소비하는 경우에는 네. 공제율이 15%인 신용카드보다는 공제율이 30%인 그렇죠. 체크카드를 그게 쓰는 게 유리하죠. 유리하다. 네.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되지. 왜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거기서부터 체크카드를 쓰라고 하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또 제가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신용카드사의 포인트, 할인 이런 혜택이 많으니까 네. 그 혜택을 한 25%까지는 혜택을 받고 25%까지는 거기서 네. 받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신용카드 사용액을 계산할 때 공제 대상이 아닌 것들이 있다면서요? 네. 어떤 것들입니까? 이게 좀 외울 수는 없고요. 대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에 일정한 경우 소득공제를 못 받는다. 그게 뭐냐? 우리가 이제 종합소득세, 그다음에 또 취득세, 재산세, 요 세금이죠. 네. 그다음에 전기료, 수도료. 그러니까 세금과 공가금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다음에 자동차 구입비, 자동차 렌탈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소득공제 못 받는다. 못 받는 거죠. 근데 네. 제가 말한 건 아주 일부분이에요. 지금 여기서 뭐 다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또 여기서 이제 자동차 얘기가 나왔는데 네. 중고 자동차를 구입할 때도 그 금액이 커요. 보통 뭐 한 비싼 거는 2천, 3천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새 차가 아닌 중고 자동차는 일부를 공제해 준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때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전체 금액은 아니고 구입 네. 금액의 10%를 네. 사용 금액에 포함해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아하, 거죠. 네. 예.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제 주변 분들 많이 헷갈려 하셔서 저한테 질문 왔던 거를 제가 말씀드리면 의료비, 네. 보험료 보험료, 이게 세액공제 항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액공제도 받고 또 소득공제 중복에서 혜택 받을 수 있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의료비는 가능합니다. 근데 신용카드로 보험료 내는 분들도 있는데 네. 예, 보험료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실전에서 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이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으니까 네. 굳이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AI도 아니고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자, 그런데 실제 이 소비를 통한 그 소득 공제보다 네네. 그 저축으로 환급받는 세액 공제 혜택이 더 크다고 하던데요. 크다. 저는 그게 더 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축으로 인한 연말정산 혜택에는 소득공제가 있고 세액공제가 있거든요. 소득공제는
과세 표준 자체를 낮추는 거고요. 네. 세액공제는 그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한 산출 세액에서 세액을 직접 차감해 주는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세율이 높으신 분들은 소득공제를 늘리는 게 유리하고요. 세율이 낮으신 분들은 직접적으로 세액공제를 많이 받는 게 절세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율이 낮다는 게 과세 표준 어디에 걸리냐의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예, 네, 6%부터 45% 그 세율이죠. 네, 예. 네. 그래서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신용카드 소비를 무조건 늘리는 건 사용 금액 대비 세액 환급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축으로 혜택 받는 것 중에서도 먼저 청약저축을 말씀드릴게요. 네. 청약저축의 소득공제 요건이요. 무주택자만 가능한데요. 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네. 본인이 납입한 금액 중에서 300만 원을 한도로 네. 40%까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네. 즉 최고 300만 원을 120만 넣으면 원? 120만 원 소득공제 해주는 거죠. 네. 또한 우리사주 제도가 있는 회사도 있는데요. 이런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사주 조합에 출자를 하면 네. 연 400만 원. 네. 그런데 이 회사가 벤처기업에 해당된다면 네. 최대 1,500만 원까지 출자금을 소득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금액이 엄청 큽니다. 네. 다음으로 연금저축계좌와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인데요. 네. 이러한 상품들은 개인이 노후 준비를 위해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상품이죠. 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한 자산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액공제죠.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분은 공제율이 산출세액의 15%, 5,500만 원을 초과하면 산출세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세액 공제도 한도가 있는 거 아닌가요? 12월 말까지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한도가 있죠. 연금 관련해서 총 납입 한도가 900만 원이고요. 연금저축과 IRP의 적절한 분배를 통한 입금이 필요합니다. 네. 즉 연금저축계좌만 하면 한도가 600이고요. IRP까지 하면 총 900만 원까지 가능한데요. 12월 중으로 가입하고 납입까지 하면 되고요. 네. 근데 유의할 점은 제가 이제 금융권에 다니시는 분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유의할 게 있냐 그랬더니 연금저축이랑 IRP의 운용 상품이 주식이나 채권을 포함할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다음 영업일에 매수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품으로 즉 주식이나 채권으로 상품을 운용할 거면 연말 주식시장 폐장 등을 고려해서 올해는 12월 27일 금요일까지는 실제로 가입하고 납입까지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 아까 그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 기부 그거 네, 잠깐 네, 네.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네네. 이제 자신이 뭐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나 아니면 뭐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해서 기부하고 네.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거라고 하던데 네네. 이거 하면은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세금으로? 네. 그렇죠. 저도 사실 고향사랑 기부 한 번도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는데 네. 이게 연말정산 요 내용 보면서 저도 이제 오늘 이제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먼저 이제 요건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면 저 이게 요건을 잘 알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안 된다. 네. 그리고 전국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전국의 시, 도, 구, 군 이 지자체에 기부를 하는데 네. 세액공제 얼마를 받냐?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어허, 즉 예. 10만 원을 내면 소득세 환급, 주민세 환급까지 합하면 10만 원을 그대로 받는다. 네. 그리고 그 이상을 기부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이상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 원까지 16.5% 주민세 포함 네.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된다. 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지금 10만 원 기준으로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기부금의 30%에 해당되는 포인트로 답례품까지 구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만 원 기준으로 13만 원이 생기니까 모두한테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답례품이 뭔지 저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재밌어요. 한우 육포, 네. 치즈, 소고기, 참기름, 영화 티켓, 템플스테이, 지역 예, 상품권. 잠깐만요. 그러면 네. 기부금 10만 원 하면 네. 10만 원으로 세액 공제를 받는데 네. 내가 10만 원 했을 때 30%니까 30%. 3만 원만큼은 살 수 있게 해준다고요? 그렇죠. 남는 장사. 와,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좋은 특례품도 그건 어느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사이트 보니까 네, 고향사람
고향사랑 이음이라는 네, 이거 사이트를 알파벳 통해서 이음. 예, 맞습니다. 네.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연말정산할 때 좀 흔히 하는 실수, 네, 네. 꼭 하면 안 되는 그런 실수 이것도 좀 짚어주신다면요. 이것도 제가 많이 주변에서 본 건데요. 이제 맞벌이를 많이 하죠. 제 친구도 맞벌이를 하는데 부부끼리 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네.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2명인데 네. 부부 양쪽에서 모두 공제를 받았어요. 아. 그래서 세무서에서 약 1, 2년 후에 중복공제로 통보가 왔고 네. 제 친구가 소득이 더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 친구가 가산세를 포함해서 소득세를 내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네. 근데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받을 일은 거의 없는데 네. 자녀들이 네.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누가 받을까 고민하다가 정확하게 얘기 안 하고. 그렇죠. 네. 이게 서로 받을까 말까 이제 이러다가 중복해서 공제받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본공제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의료비 세액 공제 같은 것도 함께 추진이 되죠. 네. 그래서 공제 효과가 가장 큰 사람이 누군지 환급 효과가 가장 높은 사람을 따져서 그 사람이 받고 실질적으로 더 환급받은 그 금액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데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네. 12월에 좀 뭔가를 하면 네. 좀 세제 혜택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건 없을까요? 여유 자금이 있다면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축 상품 중에서 주택 청약 저축, 연금 저축, IRP 등에 가입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언급한 거는 연말에 바짝 납입해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국회에서 네, 통과되지 못했지만 혹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혜택 받을 수 있는 거가 있어요? 현재 세법 개정안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개를 얘기하면 네. 2024년부터 26년 사이에 결혼하고 혼인신고 하시는 분은 생애 단 한 번에 한해서 네. 부부가 각각 50만 원이라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2024년에 결혼하신 분도 올해 12월까지 혼인신고를 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혼인신고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연말정산 시기에 이렇게 내 수입이나 소비 저축을 네, 네. 챙기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네. 다른 때도 좀 늘 좀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고 네. 카드 사용도 뭐 아까 일반 신용카드든 네. 체크카드 사용이든 현금 이런 영수증. 것도 좀 전략적으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네. 좀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늘 생각하고 또 네. 소비를 어느 정도 알뜰하게 잘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연말정산 때 하거든요. 저도 이번에 또 많이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말씀해 예. 주시면요. 네. 제가 아까 뭐 중복되는 얘기는 빼고 제가 살펴보게 살다 보니까 온누리 상품권, 네. 지역화폐 상품권 이런 거 잘 활용하면 5%에서 10% 저렴하게 소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아까 이제 여러 번 나왔는데 신용카드도 이제 할인되는 금액이랑 포인트 이런 것도 챙기고 그리고 연말정산할 때도 공제도 받고. 네. 그래서 제 뭐 여담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아내는 신용카드로 일명 카테크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 학원비, 관리비,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 온라인 쇼핑 등에서 할인받는 게 한 달 평균 1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네. 즉 현명한 소비가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연말정산할 때 가끔씩 실수하고 누락한 게 있잖아요. 네네네. 아까워 이런 거. 맞아요. 그거는 다음에 그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할 수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5월 1일부터 5월 네.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때 누락하거나 너무 많이 한 거 수정해서 신고할 수 자기가 있고요. 급여 외에 다른 기타 소득이 없는 사람도 그때 할 수 있다는 있습니다. 거죠. 예. 네. 하게 되면 네. 2만 원 전자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할 때 그러면은 몇 년 지난 거는 되나요? 경정 청구 기간이? 5년까지 가능합니다. 5년까지. 이제 그 5월 31일이 신고 기한이잖아요. 네. 그때부터 5년 동안은 네. 경정 청구를 할 수 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거 아깝다 싶은 거 챙겼다가 그럼요. 내년 할 5월 수 있습니다. 31일까지 할 수 있다. 네. 네, 잘 알아두시면 활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현 세무법인의 염지훈 대표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부동산 시장을 한 뼘 깊게 분석해보고 한 발 빠르게 전망해보는 순서입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우리은행의 함영진 부동산 리서치 랩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오피스텔 하면은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 상품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정부가 최근에 이제 오피스텔과 관련해서 그 바닥 난방 규제를 없앴죠. 네, 그럼 네. 건축 기준이 바뀌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이제 개정까지는 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아, 네. 그 지금 행정 예고 중입니다. 12월 네. 16일까지 할 예정이고 그 바닥 난방의 면적 제한 폐지를 담은 이제 오피스텔 건축 기준 개정안을 이제 마련해서 11월 26일부터 행정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 이제 건축법을 바꾸고 시행령을 바꾸는 또 공포와 시행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요. 네. 이번의 내용은 이제 오피스텔 전용 면적 12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네. 바닥 난방 설치를 가능하게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불가능했지만 이제 바닥 난방 설치를 가능하게 해주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동안은 12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바닥 난방 설치가 안 됐던 거를 네. 해준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헷갈렸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주거 활용과 관련된 이제 마지막 규제가 거의 없어지는데요. 사실 그 동안에는 오피스텔 주거 활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도입됐던 대부분의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발코니나 욕실 설치 금지, 뭐 방개수 금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네. 폐지가 완료된 상황이고요. 네. 사실 마지막 규제가 풀리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전용 면적 120제곱미터는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평으로는 36.3평이네요. 맞습니다. 좀 큰 평형까지도 해준다는 거네요. 네. 오피스텔은 이제 아무래도 아파트에 비해서 전용률이 좀 낮기는 하지만 네. 뭐 계약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꽤 큰 평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정부가 이렇게 이제 오피스텔 규제 완화에 적극적인 이유가 있겠죠. 일단 정부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인 가구 증가했고요. 요즘 이제 재택근무도 코로나 이후에 확산된 부분도 있고 또 인공지능이나 기술 발전 같은 사회경제 여건을 좀 받아들이자. 뭐 그렇게 보면 굳이 업무 공간이나 주거 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주로 오피스텔이 위치해 있는 지역들이 이제 지방보다는 도심, 수도권 이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직주 근접의 공급을 확대해서 다양한 용도로 건축물을 활성화하자는 것도 입장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피스텔 그 입주 물량, 준공 물량도 주택과 함께 줄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목적에서 바닥 난방 규제를 푸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최근에 그 생활형 숙박 시설 그 합법 사용 그 지원 방안의 그 후속 조치로 이미 이제 건축 허가를 받은 네. 그 생활형 숙박 시설인가요? 그거를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그 적용하던 그 규제도 일부 없앴죠. 예, 맞습니다. 이제 흔히 생활용 숙박 시설을 이제 생숙이라고 하는데요. 생숙 소유자들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서 이제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용 면적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제 안목 치수 적용도 제외하기로 했는데요. 기존에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전용 면적 산정 방식을 중심선 치수에서 이제 안목 치수 기준으로 변경해야 했습니다. 뭐 그렇게 보면 건물을 아예 다시 지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번 네. 개정에 따라서 기존의 중심선 기준의 면적 산정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게 돼서 오피스텔로의 생숙의 용도 변경 과정을 좀 쉽게 해서 소유자 부담을 낮춰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전용 면적과 관련해서 이제 안목 치수, 그 중심선 치수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신다면은요. 예, 중심선 치수는 이제 전용 면적 산정할 때 벽 두께의 이제 가운데죠. 그러니까 중심을 기준으로 면적을 측정하는 방식이고요. 네. 이제 반면에 안목 치수는 벽의 바깥이 아니라 내측 끝부터 반대쪽 벽의 내측 끝까지의 거리를 측정해서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벽의 안쪽 면을 기준으로 전용률을 산정하니까 사실 중심선 치수에 비해서 안목 치수의 방 크기나 전용률이 더 넓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안목 치수가 중심선 치수보다는 쾌적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그 생숙에서 그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한 이제 경우라면 네. 그러면 이제 이 거래할 때 그 중신선 치수 관련 내용이라든가 전용 출입구 미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래 당사자한테 고지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있죠. 네. 어. 그래서 이제 그 정부가 해당 물건은 이제 매매 계약 체결할 과정에서 이제 전용 출입구 미설치 부분 그리고 중심선 치수 적용 같은 내용을 이제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거래 당사자에게 알 수 있도록 이제 건축물 대정의 관련 사항을 반드시 명기토록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이제 건축물 대장을 꼭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런 건 복잡해가지고 잘 안 들여다볼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자기 자산 가치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 꼼꼼히 좀 챙겨보시는 게 네, 좋겠습니다. 그 이번에 그럼 이렇게 이제 오피스텔 규제 완화가 되면 그 오피스텔 시장의 거래라든가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세요? 사실 이제 지난해와 올해 오피스텔 매매 가격이 계속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히려 이제 매매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임대 수익률은 매가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임대 수익률은 좀 높아지는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 이번에 바닥 난방 규제 폐지 외에도 이제 내년에 기준 금리 인하 체감이 좀 커지면 아무래도 은행에 돈을 넣어놓은 것보다 운영 수익을 챙기는 것에 소유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서울이나 수도권의 오피스텔의 거래 시장은 조금 일부 거래 개선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여지고요. 대신 이제 오피스텔은 단지 규모가 아파트에 비해 작고 그리고 이제 전용률이나 편익시설 면에서 불리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주택과 마찬가지로 대출 규제도 적용받고 또 주택보다 취득세율이 1주택 경우에는 더 높거든요. 네. 그래서 또 뭐 일부 규제 지역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좀 접근하실 필요는 있고요. 요즘 시장이 다시 냉각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피스텔 시장이 회복되더라도 2025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네. 그 오피스텔 관련해서 다른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그 이제 오피스텔의 기준 시가 사전 열람이 시작됐다면서요. 내년도예요.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 시가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국세청이 12월 31일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 시가를 최종 고시하기에 앞서서 네. 이제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이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사전 열람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그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3,000제곱미터 또는 이제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입니다. 네. 이제 고시 물량이 오피스텔이 이제 전국 다는 아니고요. 네. 128만 호 정도 되고요. 네. 상가가 112만 호로 총 240만 호 정도 되는데 이제 기준 시가는 대체로 오피스텔이 전년과는 좀 비슷한 수준이고요. 네. 전년보다 0.3%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매가가 하락했다고 하락했으니까 하셨잖아요. 당연히 이제 기준 시가도 네. 하락하게 되겠죠. 그리고 상업용 건물은 0.5% 상승해서 네. 확실히 오피스텔 시장의 거래 회복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제 가격에도 나타나는 것이라고 봐요. 근데 우리가 주택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에 들어가면 되는데 오피스텔은 거기서 안 나오잖아요. 국세청에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가지고 조회 발급을 들어가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들어가가지고 네. 실제로 다 입력하면 건물명 나오고 조회가 나오는데 맞습니다. 제곱미터당 얼마로 나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일반 이제 아파트라든가 흔히 말하는 데는 딱 그 집원을 치면 거기에 대해서 딱 나오는데 이거는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걸 뭐 호당 전체 가격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제 3.3 평당도 아니고 네.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그래서 또 보여지고 곱해야 돼요. 있어서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요. 어쨌거나 이 오피스텔 기준 시가는 주로 양도소득세 같은 어떤 세금의 기준이 되는 거니까 네. 한번 개인이 갖고 계신 것들을 한번 열람해 보실 필요가 그럼요.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오피스텔 기준 시가가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해서 이제 호별로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산정한 것이고요.
그 세금에 이용됩니다. 이제 상속 증여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시가를 알 수 있다면 이제 그걸로 계산하면 되는데 네.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하게 되고요. 네. 그 취득세나 재산세 그리고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이렇게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오피스텔 외에 다른 게 없고 오피스텔만 있는데 이게 가액이 좀 나가는 경우는 건강보험료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요? 기준이 되지는 않고요. 그래요? 네, 네, 네. 자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주거용으로 이제 사용하는 부분들이 아니니까요. 주거용으로 쓸 때는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2025년 오피스텔 기준 시가가 이제 그 하락했다고는 하셨지만 지역별로도 좀 편차가 약간 있지 않을까요? 네, 전국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0.31% 하락했지만 서울은 유일하게 1.34% 상승했습니다. 이제 오피스텔이 주로 1, 2인 가구가 많은 이제 업무지구나 도심에 위치해 있고 또 이제 아무래도 올해 서울이 전국 주택 시장에서 가격을 좀 주도하는 부동산의 핵심 지역이었기 때문에 네. 좀 흐름이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대신 같은 수도권인 경기 지역은 0.51% 그리고 인천은 3.59% 오피스텔 기준 시가가 하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는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있는 대구광역시는 4.37%로 오피스텔 기준 시가도 많이 하락한 편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규제 완화된 게 이제 오피스텔뿐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재개발 재건축 같은 그러니까 정비 사업과 관련된 그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됐죠. 네, 맞습니다. 그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11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이제 공포 6개월 시행이기 때문에 이제 내년 시행되게 됩니다. 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된 것인데요. 이제 우선 안전진단은 현재 구조안전성 외에도 환경 또는 설비의 노후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굳이 이걸 안전진단이라고 명칭을 붙여야 되나? 뭐 이런 부분들에 정부의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네, 네. 그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동안에는 뭐 정비계획 위반이라든지 사업의 착수조차 사실은 할 수 없어서 그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런 안전진단, 재건축 진단을 사실상 초기에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기로 관련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에 비교적 초기 재건축 단지들이 많이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민이 요청해도 지자체가 사전에 재건축 진단 실시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해서 예비 안전 진단의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완전히 폐지했기 때문에 재건축의 추진이 훨씬 원활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그 조합 설립 인가라든가 그 조합원의 뭐 정비 사업 그 네. 총회, 네, 조합 네, 네. 총회 그런 의결권 같은 것도 네. 어떻게 주로 서면 의결 방식으로 행사했던 거죠?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게 또 전자 의결 방식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현재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정비사업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참석하거나 아니면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아니면 미리 서면으로 네. 우편물로 적어서 제출하는 맞아요. 방식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자적 방식은 사실 지금도 할 수 있지만 이제 재난 상황의 예외적인 경우였습니다. 근데 이제 전자 방식 도입이 되게 되면 기존의 서면 방식에 따른 진위 여부, 뭐 본인 여부 확인 네. 이런 분쟁이 좀 줄어들게 되고요. 결국에 이제 비용 절감이라든지 정족수 확보 그리고 사업 진행의 속도를 높이는 데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네. 아마 이제 1기 신도시 선도 지구부터 적극적으로 우선 적용한다고 하고요. 네. 그 외에도 추진위 구성, 뭐 조합 설립 이렇게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 절차에도 이제 전자 방식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비용 절감이 그럴 수 되겠네요.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조치들이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 그 속도를 좀 높일 수 있을까 기대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네. 이제 또 네,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사실 지금 요즘 이제 법 개정들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대표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관련된 법안의 폐지라든지 그러니까요. 네. 이제 안전진단과 관련된 제도 자체를 아예 폐지하는 것들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번에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공포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이제 내년 6월에 현실화될 예정입니다.
뭐 초기 단계 정비 사업 속도는 좀 빨라질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전자의결 방식 도입 때문에 조합원의 편의성도 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다만 이제 문제가 요즘 건자재 가격이 생각보다 안 떨어지고 있고 네, 네. 이제 PF 시장 위축에다가 요즘 탄핵 정국 속에서 불확실성이나 또 계절적인 비수기에 따라 겨울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분양 시장이 좀 휴지기이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정비 사업의 진행 속도 개선은 내년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